자, 통화 정책. 일단은 이거 들어가기 전에 통화가 뭔지는 알죠? 유통되는 화폐. 그렇지, 유통되고 있는 돈, 그지?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문 볼 때 흔히 뭐랑 비슷한 뜻으로 쓰여? 이거랑 비슷한 뜻으로 쓰인 단어들 유동성, 그치? 또는 신용, 그치? 요런 거랑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그지? 통화 정책은 통화량 조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뭐야? 경제적 목적 달성이다. 근데 이제 경제적 목적 달성이라는 거는 이 사례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만 경제적 목적 달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시장을 활성화, 즉 업시키느냐 아니면 안정화, 즉 다운시키느냐가 경제적 목적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좋은 거라고 봐? 살짝 업되는 상태. 살짝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니? 그죠? 그래서 약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정부는 뭐예요?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정, 다운시키는 정책을 목표로 하는 거고. 알겠니? 만약에 시장이 성장률이 0%야. 또는 적자 흑자가 쌤쌤이 돼가지고서 빵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때는 업시키는 정책,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쓰는 거고. 물론 다운돼 있으면 당연히 업 정책을 쓰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적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쓰는데 통화 정책이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너네가 제일 흔하게 보는 건 이자율 조정 그런 게 있고, 여기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게 통화정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통화정책 수단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세 가지는 여기 안 나와.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인데, 그치? 공개시장 운영은 이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하는 거야? 채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면 봐봐, 채권을 매매해서 금융시장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적대시키는 거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기준금리 자체를 건드리는 방법, 먼저 시작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방법. 그게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에는 채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되겠니? 그 외에는 뭐 이제 제도 같은 걸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됐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함부로 바뀌면 안 돼. 공개시장 운영은 채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건드려갖고 그게 나중에 기준금리나 이자율 이쪽 쪽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거. 알겠지? 그게 공개시장 운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과학기 했던 사람들은 기억나지? 경제에서 정부 정책은 일단 뭐부터 상상하고 시작하는 거였어? 정보가 업시키든 다운시키든 일단 뭐부터 상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 너네들이 있는 데가 시장, 그치? 여기에는 기업하고 가게가 있는 거고, 저 앞쪽에 누가 있는 거야? 국가하고 국가의 대리인 은행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업은 결국 뭐야?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을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시장 쪽에서 돌고 있는 돈을 돌고 있는 거. 그래, 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시장에 돌고 있는 거는. 알겠니? 그게 업이고,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을 줄이는 게 그냥 다운 정책이야. 무조건.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을 올릴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은행하고 저 국가까지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돈을 늘리는 게 있고요. 이런 건 통합팽창 또는 양적 완화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양이 전체 양이 늘어나도록 냅두는 거야. 통화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도록 팽창시키고 냅두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 통합팽창이나 양적 완화는 부작용이 심해요. 보통.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져. 그래서 돈 찍어서 뿌리는 방식인데. 그래갖고 이게 효과도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보통 보는 지문들은 뭐야? 은행에 있는 돈을 국가 쪽으로 보내거나 국가와 은행 쪽에 있는 돈을 은행 쪽으로 보내거나 전체적인 통화량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걸 전제로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양적 완화 통합팽창 이 경우는 되게 보기에다가 이 지문하고 비교하는 거 써줄 때 그럴 때나 나옵니다. 보통.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전제는 돈이 이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고. 그리고 환율하고 돈의 가치는 반대인 건 알지? 그까지는 기억해놓고 환율하고 돈의 가치는 반대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냥 이거를 그냥 쭉 한 번에 그냥 이해를 하고 가. 자,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그치? 자, 중앙은행, 정부 쪽이겠죠? 자, 민간금융기관.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가계와 기업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아. 이쪽으로 채권이 넘어가요. 이렇게 국채 같은 거요. 그럼 채권을 팔았으면 반대로 돈은 이렇게 가야겠지. 채권 가격은 매매대금 맞지. 돈이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민간 금융기관이 돈을 이쪽으로 보냈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통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당연히. 자, 그러면 시장에 돈이 줄면 돈이 귀해진 거잖아. 맞죠? 돈이 귀해졌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까? 돈이 귀해졌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런 은행들이 너네 돈을 빨아들이려고 해요? 아니면 돈을 풀려고 해요? 그죠? 이게 돈이 이렇게 이동했으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계속 빨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빨아들이려면 이자율을 높여줘야 될까? 낮게 해줘야 될까? 야, 너 은행이 이자 낮추면 은행에다 맡길 거야? 그렇죠. 그치? 은행에서 이자를 높게 책정해줘야. 맞니? 그래야지 너네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자율을 높여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을 접근시킨다는데 여기 전제는 뭐야? 기준금리를 정부에서 찍었어. 높게 설정을 해놨다고. 다른 통화정책을 써서. 그랬더니 원래는 쫙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잘 안 올라오면 그치? 그때 이거를 시장금리를 정부가 원하는 여기까지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 뭘 쓴다고? 이 채권을 쓰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방식은 다른 통화정책, 금리 결정 수단이 있어, 이게. 이 금리 결정 방식을 썼는데 효과가 잘 안 나타났을 때 하는 거라고. 그렇지,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게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 은행은 은행에 많이 맡기게 될 거고, 그치? 대출했던 사람들 이자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은행이 돈 빨아들여야 되니까, 은행 대출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한테, 야, 이 은행 이자 앞으로 더 내, 이렇게 한다고. 그럼 돈이 나한테 더 들어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또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행은 그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어떻게든 아껴서 뭐 해? 어떻게든 돈을 아껴가지고서 빨리 대출금 갚겠지? 그럼 돈이 빨리빨리 나한테 회수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은행을 거쳐서 이렇게 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니? 맞죠?
그럼 너 아껴가지고서 은행에 대출금 갖고 있어. 치킨은 많이 사 먹어, 조금 사 먹어? 어. 치킨 안 먹어. 어? 좋아요. 그 치킨 많이 사 먹어, 조금 사 먹어? 야, 너 네 돈 아껴가지고 지금 빨리 대출금 갚아야 된다니까? 그죠? 조금 사 먹어야 되지? 그럼 치킨집 사장님은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지?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량이 준다는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준다면 다 소비도 줄고, 그지? 경기가 다운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언제 하는 거야? 채권을 이렇게 파는 거 언제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잖아. 언제? 이게 다운 정책이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길래?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지? 인플레이션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인데. 그지? 그때 이걸 하는 거고. 네. 반대로 경기가 그냥 딱 흑자 적자가 빵이야. 뭐 이렇거나 아니면 경기가 다운돼 있으면 업 시키려고 해야 되겠지? 그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채권을 사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들이고 대신에 돈 주면 되지. 그럼 은행들이 돈이 넘쳐나니까 시장에다가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한다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풀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낮춰줘야 돼? 높여줘야 돼? 낮춰주면 돼. 이자 되게 싸게 해줄 테니까 대출 좀 해가세요. 막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뭐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냥.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 상승. 그죠? 이자율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 이자율이 하락하면 은행들이 대출 받기도 쉽고, 맞니? 그 다음에 은행에 돈 안 맡기게 될 거예요. 어차피 맡겨봤자 이자도 안 줄 거니까. 그지? 그럼 돈이 계속 이쪽으로 많이 은행 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돈이 흔해지니까 어때?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 업. 그리고 경기가 업되면 물가 상승률도 업. 인플레이션율도.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채권만 건드렸는데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그래서 치킨집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그 뜻이에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사실 어려운 건 여기까지 끝난 거야. 좀 헷갈리면 여기서 끝난 거고 여기에서 보기 같은 거 줬을 때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정부가 채권을 사람부터 아니구나. 나 진짜 사탕 묻은 줄 알았어.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너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무슨 일이야, 그게? 하여튼 깜짝 놀랐네. 떼는데 안 떨어지네. 여기다 놨어. 유준 한번 여기다 놔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 어렵게 나오면 이거하고 아예 아무 관계가 없는 경제 정책이 같이 묶여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 여기서 말하는 대로 했는데 효과가 없대. 그냥 그런 사례를 써줍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였지? 채권을 매도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좀 밑줄 걷어보자. 이렇게 그냥.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그래서 채권을 매도했는데 뭐 이자율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을 매도했는데 이자율은 상승하고 근데 경기는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간대.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거랑 반대되는 상황. 이것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상황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냥.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거를 해결책이나 대안으로 제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되게 그럴 때 그냥 니네가 정말로 경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그런 게 답이에요. 그냥 틀린 거 골라라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어떤 정책을 써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죠.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정책, 이 지문에 있는 정책을 또 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 어려워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서 하는 대로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이 지문에 안 나오는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가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이거 쉬워요. 쉬운 거부터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정책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두 개가 대등하게 이렇게 놨지? 여기는 선제성 문단이고요. 이쪽은 정책 신뢰성 문제. 정책 신뢰성은 사실 딱히 설명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상 가능해야 돼. 그게 정책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철칙이 이거야. 무슨 정책을 쓰든지 그거는 뭐 호불호도 있고 장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미친 새끼예요. 왜냐면 정책 신뢰성을 다 깼거든. 생각해봐. 내가 봐봐.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저 앞으로 내일 모레부터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책 신뢰성이에요, 그냥. 하고 우리 대통령이 또는 어떤 경제 무슨 부처의 장관이 어떤 정책을 쓸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서 내 판단을 해갖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라고. 지금 투자를 해놔야 그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효과를 보는 거니까 항상. 맞죠? 근데 이게 오늘 내일 바뀔지 어떻게 내일 바뀔지 또는 예전에 했던 정책을 갑자기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책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나는 지금 투자를 해 못해? 못해요.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그럼 시장에 돈이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그렇게 해서 경제가 망가져. 또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해 못해? 못해. 그래서 돈 빼갖고 그냥 가. 그럼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바로 안 쫓겨나서 계속 환율이 올라갔던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요새 그 안에 트럼프도 4일 사이에 정책을 3번 바꾼 거? 그래갖고 지금 트럼프가 막 미국에서도 난리 났어요. 트럼프 지지하던 사람들도 트럼프 미친놈이라고 반대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신뢰성이 한번 깨져버리잖아.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여기 이것까지 엮이면 말 조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기의 사례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정책 신뢰성과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인데 트위터에다가 함부로 글 싸제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인데 또는 경제부 장관, 경제 쪽 장관이에요. 근데 요즘에 테슬라 차가 좋대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그냥 빈소리로 받아들일까? 아니죠. 그치? 그래서 실제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뭐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뭐 채권을 뭐 사들이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잖아. 그럼 채권 삽니다.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에 채권이 좀 필요해질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환율이 너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던져주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환율이 올라갈 거를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들을 하겠지? 그러면 그 뒤에 내가 행동을 하면 충격이 줄어들거든. 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글 싸제끼는 거 이런 것도 네. 그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트럼프나 윤석열처럼 미친놈 마냥 아무렇게나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써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책 신뢰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어떤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따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준칙주의. 그냥 지가 한번 한다고 한 건 무조건 지켜라. 그냥 그 뜻이에요. 이걸 준칙으로, 규칙 같은 걸로 삼아가지고서 무조건 지켜라. 그냥.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자 물가 안정책을 쓴다 그랬어.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됐어. 그치? 그러면 이제 안정이 아니라 물가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써야 될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정시키는 정책 쓴다고 했으면 계속 안정만 시켜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정말? 아니죠? 비현실적입니다. 이게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비현실적이어도 이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좋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라. 말 바꾸지 말아라, 절대. 그게 유선주의, 준칙주의라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정말. 이게 참고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장입니다.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비슷한 말은 신고전이라고도 해. 자유주의가 고전경제학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이 프리드먼이 거기에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도 있겠죠? 재량주의. 준칙주의가 대비되니까 그냥 뻔하지. 뭐요? 어떻게 하면 재량껏 알아서 해라. 그치? 정부의 재량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너네 같은 거 준칙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그치?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준칙을 잘 지키는 것만 최선이냐? 뭐 이렇게도 한대요. 그치? 준칙에 얽매일 필요 없다. 반대로 재량껏 행동해라. 그치?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동해라 이런 거고, 얘는 그럼 반대로 보인 거야? 이쪽의 반대. 정부의 개입을 긍정하는 쪽인 거예요. 정부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라는 입장이라고. 그렇죠? 우리 이제 경제지문 배울 때 신자유주의 비판하는 거 했었지? 그죠? 했지? 너희들이 배운 게 다 뭐라고? 신자유주의 비판하는 거. 네네. 그래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네네. 36.5도든 그 뭐 공유주의 비극이든 좋아하는 쪽이 있죠. 자, 반대가 이거고. 이렇게만 알고 여기 위에 이제 선제성만 하면 돼요. 자, 말은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선제적이다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서 미리 대처한다는 뜻이래요. 예측해서 미리 하니까 선제적. 자, 이렇게 대처하는데 미리 대처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외부 시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시 나왔는데
아니면 침체 다운되기 시작했어. 근데 다운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준금리나 그럼 무슨 정책이야? 시장의 유동성 통화량을 공급해갖고 경기를 그렇지 업시키는 정책인 거지. 그거를 그때서 쓰는 거야. 근데 업시키는 정책의 효과는 이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경기가 스스로 회복세로 돌아갔는데 그때 가서 업시키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업이 두 번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나치게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예상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경우에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딸려올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갖고 여기 딸려있는 문제 중에 그거 있지? 이거. 이게 그거야 그냥. 그래서 보면 정책 외부 시차가 1개분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효과가 한 분기 뒤에 나타난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정책을 쓰면 그 효과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있네. 자, 봐봐. 기준금리는 4%. 그러니까 정부 목표예요. 기준금리는 뭐라고? 정부 목표라고. 내가 판단해봤을 때 이 정도가 지금 딱 좋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상승률 이렇게 있대. 그지? 자, 경제학자 병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이 사람이 2분기에는 2%가 좋은 건데 더 3%니까 1%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1%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언제? 지금 1분기 때. 한 개 분기 정도 효과가 시차가 있다 그랬으니까. 맞지? 여기서 1% 떨어뜨리는 정책을 미리 써놓으면 그게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맞죠? 그래 놓고 나서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서 그 1% 하향 정책을 쓰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2%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거 쓰고서 끝내? 끝내면 또 이거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미리 언제? 2분기 때. 2분기 때 또 1% 떨어뜨린 정책을 써놔야 3분기 때도 2% 유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매 분기마다 하나씩 당겨가지고. 단순하죠? 만약에 목표가 4%야. 물가상승률 4%가 목표다.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2% 업정책 언제 써요? 정책이랑 계속 한계고 여기에서 그치? 여기에서 2% 업정책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4%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1% 모자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이때 1분기 때는 이제 무슨 정책 써야 돼? 1% 업정책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1% 올라가는 거. 쉽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을 때. 괜히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 거지. 여기서는 금리 인하네. 자,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어느 쪽으로 가요? 금리 1.5%포인트당 물가는 1%포인트 대응될 거야, 일단. 그런 거고. 금리를 인하시켜.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가? 시장이야, 정부야? 시장 쪽이죠? 돈은 시장 쪽. 그럼 돈이 흔해졌지?
그럼 업, 다운. 업 정책. 그치?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업 될 거예요. 그치? 여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다운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뭐 해야 되는 거야?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거는 금리 갖고 하는 거고요. 앞에 지문은 금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채권 팔아서 하는 거였지? 채권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돈을 어느 쪽으로 보내냐고 그냥. 이게 돈이 시장 쪽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야 물가 상승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뭐 해야 돼? 금리를 인상시켜야 합니다 이거잖아. 반대로. 그치? 자, 돈을 정부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치? 정부는 그럼 채권을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지. 정부가 채권을 팔면 너희 돈을 정부가 갖고 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채권 판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뭐 얼마를 팔았을 때, 뭐 이거 물가 상승률이나 뭐 기준금리, 이자율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써줄 거고, 이거 대응되는 거 당연히. 그래서 뭐 채권 1조 원당 물가 상승률이 1%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그러지 않겠죠? 갖고 그냥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만 잘 결정 돼. 너네 저기 뭐 어차피 너네 나중에 월급 받으면 주식하고 뭐 할 거 아니야. 해야지. 안 하나?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노동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낮은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투자 안 하면 성실하게 벌어가지고는 자기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조건이 생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지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노동소득이 더 높고 자본소득이 낮으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나라. 되게 이제 그 나라 장기적으로 사회가 이제 생산 능력이 성장하느냐 축소하느냐 볼 때 제일 먼저 이런 걸 봐요.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 열심히 뼈 빠지게 난 일했는데 내 친구 새끼는 코인 해가지고 돈 벌었어. 주식해서 돈 벌고. 그럼 나 일하고 싶겠냐? 그치. 내 친구가 훨씬 잘 믿고 잘 살아. 그럼 일하기 싫어지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투자는 한다고 보통 거지. 요즘은 월급쟁이들은 다 투자를 합니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자기 재산이 계속 줄어. 그런 거 투자할 때 이런 거 좀 알고 하면 좋죠. 그치? 저기 뭐야 문제하고 관련돼서도 좋고 뭐 하여튼 질문할 거 있는 사람. 금리? 이자율. 아까 말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정부가 발표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목표 이만큼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기준금리고 되게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 금리를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낮게나 높게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적당하게 조정을 해가는데 근데 이제 가끔 그게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시차를 두고서. 다만 그게 잘 안 따라올 때는 뭘 쓴다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태풍 팔고 있는 다른 정책들을 쓴다고. 그런 상황이고. 뭐야. 그, 시장금리하고 채권금리는 조금 달라요. 채권금리는 이 시장금리 영향보다도 그냥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운용하고 정부의 신용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채권금리. 그래서 정부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려도 채권금리는 안정적이야 보통. 잘 안 변해. 그치? 그러면 국채 같은 거, 이 나라의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할 때 위험한 자산이야? 안전한 자산이야? 잘 안 변해. 나라가 안 변하면 그것도 잘 안 변해. 시장은 흔들려도. 그래서 이게 안전한 자산에 들어가요. 이제. 국채가. 알겠니? 그래서 채권금리 할 때는 그냥 딱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야, 내가 위험한 채권을 팔아요. 그지? 그럼 이자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위험한 채권. 어? 그렇죠. 높아져야지. 왜? 위험하면 너네들 안 사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게 준다고 해야 너네들 사니까. 그치?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이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잖아. 그치? 위험한 거일수록 이자율이 높은 거고, 안전한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낮은 거고요. 되겠니?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은 보통 금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나머지 시장 이자율은 그냥 기준금리 따라가는 거거든. 헷갈리는 거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 돈이 풀리면,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흔해 빠져지면. 돈의 가치가. 그렇죠. 하락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 똑같은 거 살려고 해도 예전엔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더 많이 줘야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야. 시장에 돈이 풀려서 선생님,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근데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봐요.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너무 높지 않은 물가 상승률. 보통 그게 목표입니다. 알겠니? 그리고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너네 뭐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을 제2의 세금이라고 해요. 정부는 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래서 성장률을 높여야 돼.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계속 물가는 상승하지? 그럼 돈의 가치는 점점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너네 그냥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저절로 떨어져. 근데 그거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정부가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제2의 세금이라고 해요.